어머님, 제발 길바닥에서 이런 천한 짓 좀 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겨워 정말. 며느리가 바닥에 떨어진 박스를 하이힐 굽으로 뻥뻥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네 진짜. 미진이가 제 리어카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쏘아붙였어요. 며느리의 고함 소리가 매미 소리보다 더 날카롭게 귓가를 찔렀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지만 며느리 눈에는 제가 흩어진 폐지보다 못한 존재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무시하던 저에게 싹싹 빌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기만했던 그들을 향한 제 마지막 훈육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에 오늘 하루의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진실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그 뒷골목에서 곰팡이 핀 반지하 냄새가 더 익숙한 이른둘 남할순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저 폐지 줍는 구부정한 노인네로만 알지 제 진짜 정체는 꿈에도 모르고 있지요. 모든 사단이 나기 시작한 건 며느리에게 길바닥에서 그 수모를 당한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습하고 더운 날씨였습니다. 며느리가 발로 차 바닥에 흩어진 박스들을 도로 담고 폐지를 고물상에 넘기고 나니 제 손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하이힐에 차인 리어카보다 제 구겨진 자존심이 더 아팠지만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었지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뒤로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오는데 발걸음이 천근만근이더군요.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채 저는 죄인처럼 아들네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습관처럼 도어락 덮개를 올리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릭 삐빅.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분명 어제까지 쓰던 번호였는데 차가운 기계음만 삑삑거리며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천천히 눌러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쭉 흘러내렸습니다. 설마 그때였습니다. 문 안쪽에서 와글와글한 웃음소리와 경쾌한 음악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띵동. 한 번, 두 번. 아무리 눌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계속되는데 밖에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인터폰 화면이 켜지지도 않은 채 현관문이 아주 조금 틈만 보일 정도로 열렸습니다. 며느리 미진이었습니다. 틈새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 어머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벨 누르지 마시라니까. 며느리가 미간을 찌푸리며 속삭였습니다. 비밀번호가 안 맞더구나. 문이 안 열려서. 아, 그거요? 제가 바꿨어요.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네. 근데 지금 집에 손님들 와 계시거든요. 친구들이랑 파티 중이라 정신없으니까 좀 나중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기가 막혔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것도 모자라 집에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배회하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땀에 젖어서 좀 씻어야겠다. 제가 문을 잡고 버티자 며느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푹 쉬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럼 조용히 들어오세요. 냄새나니까 바로 씻으시고요. 미진이가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낯선 명품 구두들이 즐비했고 훅 끼쳐오는 진한 향수 냄새에 머리가 어지랬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던 여자 셋의 시선이 땀과 흙먼지에 찌든 제게 동시에 꽂혔습니다. 화려한 백조들 틈에 낀 오물 묻은 닭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 미진아. 누구셔? 시어머니셔? 파마머리를 한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동자가 당황한 듯 흔들리더니 이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러고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상상조차 못한 말을 내뱉더군요. 아, 아니야. 우리 집 일 도와주시는 도우미 아줌마야. 미진이가 손사래를 치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뭐? 제 심장이 쿵 하고 발밑으로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우미 아줌마라니요. 내 집 문 비밀번호도 모르게 바뀐 것도 서러운데 도우미라니요. 아, 도우미 분이셔? 근데 옷차림이 좀. 친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등 뒤로는 친구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제 팔을 억세게 잡아 끌더군요. 아줌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시킨 지가 언젠데. 며느리가 이 사이로 작게 으르렁거리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요. 친구들한테 어머니 폐지 줍는다고 말하면 내 꼴이 뭐가 돼요? 제발 눈치 좀 챙기세요. 네. 며느리는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큰 소리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유, 아줌마. 빨리 부엌으로 가세요. 가서 과일 좀 깎아오세요. 아, 냄새나니까 손부터 씻으시고요. 며느리는 저를 부엌으로 떠밀다시피 했습니다. 억센 손길에 밀려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들어왔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싱크대를 잡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다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얘는 사람 부리는 것도 기술이야. 기강을 잡아야 딴짓을 안 하지.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과를 깎았습니다. 껍질이 끊어지지 않게 깎으려 애를 썼지만 제 속은 이미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접시에 과일을 담아 거실 탁자에 내려놓자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휘휘 손짓으로 쫓아냈습니다. 거기 두시고 방에 들어가 계세요. 부르기 전까지 나오지 마시고요. 마치 더러운 짐짝을 구석에 처박듯 저는 쫓기듯 제 방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지만 곰팡이 냄새나는 제 방은 절간처럼 고요했습니다. 서러움보다 더 무서운 건 제가 평생 지켜온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썩어 문드러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입안에 살을 꽉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 밖에서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모양이었습니다. 자기야. 들어올 때 치킨 좀 사와. 아까 친구들 앞에서 연기하느라 진을 뺐더니 배고프네. 아, 그 노인네. 방에 처박혀 있어. 눈치 없이 껴들길래 아줌마라고 해버렸지 뭐. 안 그래도 비밀번호 바꿨는데 벨 누르고 난리잖아. 냄새나서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들 역시 그 말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요. 제 가슴속 깊은 곳 단단하게 굳어있던 빗장 하나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인내심이라는 빗장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냄새나는 노인네고 문전박대 당해도 싼 식모라 이거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가슴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구석에 숨겨둔 낡은 반지꼬리 함을 꺼냈습니다. 바닥을 뜯어내자 그 속에 감춰두었던 낡은 투지 폴더폰과 인감도장이 보였습니다. 이제 끝이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폴더폰의 전원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온 길었던 자식 농사 테스트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며느리 친구들이 돌아가고 난 뒤 집안은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처럼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 파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침 일찍부터 외출 준비로 분주하더군요. 화장대 앞에서 향수를 치익 뿌리는 소리,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현관을 나설 때까지 저는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저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며느리가 미처 치우지 못한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무심코 그 종이들을 들여다본 순간 제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실버타운 입소 안내서, 치매 및 요양 전문, 인테리어 견적서, 드레스룸 확장 공사, 글자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송곳 같았습니다. 견적서에는 제 방 치수가 적혀 있었고 벽 철거 및 붙박이장 설치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제가 덮고 자는 이불, 제가 입는 옷가지들이 있는 이 방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옷방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 종이를 제대로 잡고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숨쉬고 있는 것이 저들에게는 그저 공간을 차지하는 짐짝에 불과했던 겁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집에서 저는 이미 투명 인간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아들 성훈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 들어오는 아들을 보자니 짠한 마음이 들다가도 식탁 위에 놓인 그 서류들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왔냐? 밥은 먹었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먹고 왔어요. 피곤한데 좀 씻을게요. 아들 성훈이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 뒤에 대고 식탁 위에 놓인 서류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성훈아, 이게 다 뭐냐? 요양원이라니? 내 방을 뜯어 고친다는 건 또 무슨 소리고? 아들은 멈칫하더니 귀찮다는 듯 머리를 극적이며 돌아섰습니다. 아, 그거요? 미진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어요. 엄마도 이제 연세 있으시니까 전문 요양원에서 케어받으시는 게 훨씬 편하고 좋잖아요. 요즘 시설도 호텔급이래요. 성훈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편해? 내가 내 발로 걸어다니고 정신도 멀쩡한데 그게 무슨 고려장 같은 소리냐? 그리고 내 방을 없애고 옷방을 만든다니 그럼 나는 이 집에 발도들이지 말라는 거냐?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인상을 팍 쓰며 한숨을 내쉬더군요. 엄마, 말 좀 곱게 하세요. 고려장이라니요. 미진이가 강남에 센터 오픈하면 손님들도 집에 자주 올 텐데 좁아 터진 집에 옷 둘 데도 없고 엄마 방 냄새 난다고 미진이가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 엄마도 아시잖아요. 며느리 숨통 좀 트이게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성훈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식 입에서 냄새 난다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냄새나서 너희 숨통을 조였구나. 알았다. 들어가 쉬거라. 저는 힘없이 대답하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은 잡지도 않고 쾅 소리를 내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힌 방문 앞에 주저앉아 저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뼈가 삭도록 일해서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낸 아들이 제게 남긴 건 이토록 차가운 멸시뿐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고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그때 안방문 틈 사이로 부부의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자기야, 이번에 그 청담동 건물 계약하려면 보증금이 좀 모자란단 말이야. 대출은 이미 풀로 땡겼고. 며느리 미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어떡해? 더 빌릴 데도 없잖아. 아들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전세 보증금 있잖아. 그거 빼서 메꾸면 딱 될 것 같은데. 미진이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야, 그건 엄마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데. 요양원 보내는 것도 미안한데 돈까지 손대면. 성훈이 우물쭈물하며 대꾸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의 다음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어차피 노인네 죽으면 다 우리 거 될 돈이잖아. 미리 쓰는 게 효도지 뭐. 그리고 요양원 입소시키려면 치매 진단이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받아서 싸게 먹혀. 내가 아는 병원 있으니까 내일 모시고 가서 검사받게 해야지. 의사한테 미리 말해서 노망난 걸로 진단서 끊어달라고 할 거니까. 치매? 엄마 정신 멀쩡하신데 그게 돼? 자기는 진짜 맹추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요즘은 깜빡깜빡한다고 우기면 다 나와. 빨리 처리하고 그 방 터야 내 드레스룸 만들지. 퀴퀴한 냄새 때문에 내가 진짜 못 살겠다니까.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뱀 혓바닥처럼 소름 끼치게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묵묵부답이더군요. 침묵은 동조였습니다. 방문 앞에 서 있는 제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건 살인이었습니다. 멀쩡한 어미를 치매 환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가두고 그 돈을 빼앗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겠다는 계획. 저것들은 자식이 아니라 제 피를 빨아먹으려 달려드는 거머리 떼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물은 말라버렸습니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니들이 원한다면 내가 그 돈 보여주마. 하지만 니들 생각과는 다를 거다. 저는 장롱 깊숙한 곳, 곰팡이 핀 벽지 뒤에 숨겨두었던 투지 폴더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손에 쥐어진 낡은 전화기가 마치 복수의 칼자루처럼 느껴졌습니다. 뚜껑을 열고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전송할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최 소장, 내일 아침 9시 사무실로 간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 휴대폰 액정 불빛만이 유일하게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저는 지난 10년간 쓰고 있던 약한 엄마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창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내일 닥쳐올 태풍을 예고하는 것처럼 거세게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것이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이 될 것임을 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어둠에 잠겨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장롱문을 열어 옷가지를 챙기려다 이내 손을 거두었습니다. 이 집에서 입던 옷, 이 집 냄새가 밴 물건들은 실오라기 하나도 가져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품속 깊은 곳, 낡은 전대 속에 들어있는 도장과 신분증, 그리고 투지 폴더폰, 그것만이 제가 챙긴 전부였습니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고요한 집 안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웅웅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끼는 가죽 소파,
아들이 큰맘 먹고 샀다던 대형 텔레비전. 제가 폐지를 주어 번 꼬깃꼬깃한 돈으로 전기세를 내고 수도세를 내가며 지켜온 살림살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물건들조차 저를 비웃는 것만 같더군요. 현관 앞에 섰습니다. 신발장에 놓인 며느리의 뾰족한 구두와 아들의 반짝이는 정장 구두 사이 낡아 빠진 제 고무신 한 켤레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고무신을 신지 않고 신발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10년 전 환갑 선물이라며 아들이 사주었던 이제는 밑창이 다 사가버린 운동화였습니다. 잘 있거라.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않으마.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어락을 열었습니다. 띠리릭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안방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라 해야 할지 서글프다 해야 할지 저는 도망치듯 아파트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아직 가로등이 꺼지지 않은 도로변에 서서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제 허름한 행색을 힐끗거리며 물었습니다. 강남역 사거리로 가주소. 기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새벽바람에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낡은 몸빼바지를 입은 노인이 강남 한복판을 가자니 의아했겠지요. 할머니, 거긴 택시비 많이 나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대답 대신 품속에서 꼬깃꼬깃 접어둔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기사 앞자리로 내밀었습니다. 돈은 걱정 마시고 제일 빨리 가는 길로 가주시오. 택시는 미끄러지듯 속도를 높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주마등처럼 흘렀습니다. 평생을 아등바등하며 살아온 거리가 이제는 남의 동네처럼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그때였습니다. 품속에 넣어둔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미진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며느리라는 세 글자가 마치 저승사자의 명부처럼 보였습니다. 지잉지잉. 진동 소리가 택시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받지 않자 곧바로 문자가 날아오더군요. 어머님, 어디세요? 방에 안 계시네. 요양원 차 불렀는데 빨리 들어오세요. 어머님, 치매 검사 예약해뒀단 말이에요. 길 잃어버리신 거 아니죠? 문자를 보는 순간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질까봐 안달난 그 조급함이 화면 뚫고 느껴졌습니다. 길을 잃다니요. 저는 이제야 제 길을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오, 기사 양반. 저는 스마트폰 뒷면 커버를 뜯어냈습니다. 손톱이 부러질 듯 힘을 주어 유심칩을 빼냈습니다. 손톱만한 칩 하나가 빠지자 그 요란하던 기계가 금세 먹통이 되어 잠잠해지더군요. 저는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새벽바람이 훅 하고 들이닥쳤습니다. 후. 저는 손에 쥔 유심칩을 달리는 차 밖으로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작은 칩은 아스팔트 바닥 어딘가로 튕겨나가 사라졌겠죠. 마치 제 가슴 속에 박혀있던 썩은 가시 하나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들은 저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아니, 찾고 싶어도 못 찾을 겁니다. 도착했습니다. 5만 원에서 거스름돈 드릴게요. 됐소다. 그냥 가시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이 저를 압도하듯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는 직장인들, 화려한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로 저는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목적지는 강남 유흥가 한복판, 금싸라기 땅에 위치한 300평 규모의 대형 주차장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만차라는 붉은색 전광판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주황색 조끼를 입은 젊은 주차 요원이 저를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제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를 보고는 잡상인이나 폐지 줍는 노인으로 착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영업 방해하지 마시고 저쪽으로 가세요. 빨리요. 주차 요원이 제 팔을 억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이거 놓게.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제가 팔을 뿌리치며 호통을 쳤지만 요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딱 봐도 박스 주우러 온 할머니구만. 여기 박스 없으니까 딴 데 가시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주차장 한 구석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녀석들이 무슨 짓이야? 최 소장이었습니다. 말끔한 양복 차림의 최 소장이 한쪽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주차 요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사이 최 소장은 제 앞에 멈춰서더니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신다고 연락이라도 미리 주시지. 이게 무슨 결례입니까?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주차 요원들의 눈이 탁구공만하게 커졌습니다. 잡았던 제 팔을 황급히 놓고는 입을 떡 벌린 채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저는 구겨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최 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됐다. 사무실로 좀 가세. 최 소장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주차장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 매캐한 매연 냄새. 10년 전만 해도 지겹게 맡았던 돈 냄새가 섞인 공기였습니다. 컨테이너 사무실 안은 에어컨 바람으로 서늘했습니다. 최 소장은 떨리는 손으로 냉장고에서 시원한 보리차 한 병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회장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댁에서 나오신 겁니까? 최 소장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제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멀쩡한 양복 입은 사내가 꼬질꼬질한 할머니에게 쩔쩔매는 게 이상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20년 묵은 피보다 진한 의리가 있었습니다. 옛날 생각나는구만. 자네 처음 만났을 때도 이랬는데. 제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최 소장과 저는 20년 전 비 내리는 시장 골목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사업 실패로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 죽도록 막고 있던 그를 구해준 게 바로 저였습니다. 시장통에서 억척스럽게 번 돈을 사채업자 면상에 던져주며 제가 그랬었지요. 젊은 놈 목숨값이 고작 이거냐? 내가 갚아줄 테니 너는 죽지 말고 살아서 몸으로 때워라. 그날부로 최 소장은 제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땅을 사고 주차장을 늘려가는 동안 그는 묵묵히 제 재산을 관리하며 저를 어머니이자 주군으로 모셔왔습니다. 제 자식놈들도 모르는 제 진짜 모습을 아는 유일한 사람.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어쩌면 아들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최 소장이었습니다.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셔 타는 목을 축인 뒤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푹신한 회장님 의자가 아닌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였지만 그 어떤 곳보다 편안했습니다. 최 소장.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이 땅 팔아야겠네. 제 말에 최 소장이 마시던 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네, 이 주차장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지금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왜 굳이... 긴 말할 시간 없네. 이번 주 내로 처분해. 조건은 딱 하나야. 저는 테이블 위에 손을 얹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 탁자가 삐걱거렸습니다.
현금 박치기. 3일 안에 잔금까지 전액 현금으로 꽂아줄 수 있는 사람한테 넘겨. 시세보다 10%, 아니 20% 싸게 내놔도 상관없어. 회장님, 20%면 수십억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파실 이유가 돈이 필요해. 아주 더럽고 무섭고 날카로운 돈이. 저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가족사진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들 성훈의 졸업식 날 찍은 우리 세 식구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내 등을 쳐먹으려고 칼을 갈고 있더군. 내 목숨값으로 지들 배를 불리겠다고 덤비는데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나? 최 소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어떻게 대우해 왔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던 터라 제 말의 무게를 단번에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그놈들이 선을 넘었군요. 최 소장이 주먹을 꽉 쥐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래, 아주 세게 넘었지. 그래서 나도 이제 선을 지워버리려고 한다. 내 핏줄이라는 그 질긴 선부터 끊어낼 거야. 저는 최 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명령했습니다. 당장 연락 돌려. 강남 바닥에 현금 쥐고 있는 큰손들한테 전부. 내일 모레까지 내 통장에 현금 꽂히게 만들어. 알겠나? 최 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오늘 안으로 매수자 줄 세우겠습니다. 강남 바닥 현금 부자들, 제 전화 한 통이면 득달같이 달려올 겁니다. 최 소장이 곧바로 수화기를 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네, 김 대표님? 접니다. 최 소장. 예, 물건 하나 나왔습니다. 아니요, 그냥 물건이 아닙니다. 회장님 본점 자리입니다. 네, 조건은 현금 완납. 기한은 3일.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들이 오가는 것을 들으며 저는 의자 뒤로 고개를 젖혔습니다. 천장에 달린 형광등 불빛이 눈이 시리도록 밝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 남할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무기를 든 심판자 남할순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차장 관리 사무실의 전화통에 불이 난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최 소장이 현금 박치기 금매 조건을 내걸자마자 강남 바닥에 숨어있던 현금 부자들, 이른바 큰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컨테이너 박스 앞마당에 벤츠, 벤틀리, 마이바흐 같은 최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회장님, 김 회장 쪽에서 시세의 85% 부르는데요. 대신 오늘 당장 전액 입금한답니다. 이쪽은 박 대표입니다. 87%까지 쳐준답니다. 지금 수표 들고 오고 있답니다. 최 소장은 양손에 수화기를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그 아수라장을 팔짱 끼고 지켜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10원 한 장이라도 더 받으려 줄다리기를 했겠지만 지금 제게 필요한 건 시간이었습니다. 복수에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법이니까요. 제일 빨리 그리고 제일 깔끔하게 처리할 놈으로 골라. 군말 없이 오늘 안에 등기 넘겨받을 사람으로. 제 한마디에 최 소장이 눈을 번뜩이며 협상을 정리했습니다. 결국 주차장 부지는 강남에서 사채업으로 돈을 쓸어 담았다는 오 회장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번들거리는 대머리에 금목걸이를 하고 나타나 제 허름한 행색을 보고도 90도로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강남의 전설 나 여사님을 이렇게 뵙습니다.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이 귀한 땅을 제게 넘겨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오 회장은 제 낡은 운동화와 몸빼 바지를 보고도 전혀 비웃지 않았습니다.
진짜 돈 냄새를 맡을 줄 아는 장사꾼은 껍데기에 속지 않는 법이니까요. 저는 말없이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30년 넘게 지켜온 내 땅이 남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순간 40년 전 그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름에 미쳐 집문서까지 날린 남편을 피해 갓난쟁이 성훈이를 업고 도망치듯 흘러들어온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당시엔 비만 오면 똥물이 넘치던 진흙구덩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버려진 땅이었지요. 미쳤어. 그딴 쓰레기장을 돈 주고 사? 사람들은 저를 비웃었고 남편은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고 밤이면 그 진흙밭에 엎드려 맨손으로 돌을 골라내고 흙을 채웠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절대로 돈 때문에 굽신거리지 않게 하겠다. 그 일념 하나로 냄새나는 펄밭을 다지고 또 다져 지금의 주차장으로 만든 겁니다. 제 며느리가 그토록 천하다고 비웃던 그 노동이 사실은 이 강남 땅을 만들어낸 진짜 주인이었던 셈이지요. 이제 내 땅이 아니라니. 시원섭섭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띠링띠링. 잠시 후 제 투지 폴더폰으로 입금 알림 문자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계좌 잔고의 숫자가 믿기지 않을 만큼 길어졌습니다. 수백억 원. 평생 폐지를 주워번 돈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날카롭고 무거운 돈이었습니다. 회장님, 처리 끝났습니다. 이제 자금은 충분합니다. 최 소장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보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총알은 장전되었습니다. 이제 방아쇠를 당길 차례였지요. 수고했다. 그럼 이제 그년. 아니, 우리 며느리 상황 좀 읊어봐라. 최 소장은 미리 준비해둔 태블릿 PC를 열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가 계약하려는 청담동 5층 건물의 사진과 등기부등본, 그리고 며느리의 통화 내용 녹취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아주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회장님. 며느님, 지금 똥줄이 타다 못해 새까맣게 탔습니다. 최 소장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며느리 미지는 강남에 필라테스 센터를 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친정 식구들 명의까지 빌려 영끌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은행 심사가 늦어지면서 잔금을 치를 돈이 부족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의 그놈의 허영심과 조급증이었습니다. 건물주가 다른 대기자가 있다고 살짝 겁을 주니까 며느님이 덜컥 미끼를 물어버렸습니다. 미끼를 물어? 설마. 네. 본계약도 하기 전에 가계약금 걸고 인테리어 업체에 성금을 쏘셨네요. 제가 찜해둔 자리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하고 침을 발라둔 거죠. 최 소장이 보여준 내역서를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바른 인테리어 계약금 5천만 원, 화이트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가맹비 3천만 원, 도합 8천만 원. 아직 자기 건물도 아닌데 계약을 따내겠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거금을 먼저 써버린 겁니다. 만약 이 건물 계약이 불발되면 며느리의 귀책 사유로 저 돈은 고스란히 공중분해되는 것이었죠. 어리석은 것. 겉멋만 들어서 일 처리를 이따위로 해? 저는 혀를 찼지만 동시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파고들 빈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벼랑 끝에 서서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 일은 그 동아줄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는 것이겠지요. 최 소장. 네, 회장님. 이 청담동 건물 주인, 지금 당장 연결해. 최 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금 바로요? 하지만 며느님이 내일 잔금 치르겠다고 약속해둔 상태라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지. 건물주한테 전해.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대출금 기다리지 말고 오늘 당장 현금 따발 안겨주겠다고. 시세보다 5억 더 얹어준다고 해. 대신 조건은 딱 하나, 오늘 당장 명의 이전이다. 아? 역시 회장님. 돈 앞에서는 장사 없죠. 알겠습니다.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 최 소장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짧고 굵었습니다. 수학이 넘어 건물주의 목소리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다가 현금 완납과 웃돈 5억이라는 말에 급격히 들뜨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네, 사장님.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법무사 보내겠습니다.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네, 입금은 10분 내로 꽂힙니다. 전화를 끄는 최 소장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성사됐습니다, 회장님. 건물주가 아주 신이 나서 춤이라도 출 기세입니다. 며느님하고의 약속? 그런 건 안중에도 없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묵혀있던 채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속은 종이 쪼가리지만 현금은 강철 같은 법이지요. 며느리가 그토록 무시하던 천한 돈이 이제 그녀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차례였습니다. 좋아. 법무사 불러. 그리고 나도 좀 꾸며야겠어. 저는 낡은 꽃무늬 몸빼바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며느리 만나는 날인데 시어미가 이러고 가서야 되겠나? 강남 건물주답게 아주 우아하고 비싼 껍데기를 좀 써야겠어. 그럼요. 제가 최고급 부티크로 예약해두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바꾸시죠. 오후 내내 저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청담동의 고급 미용실에서 10년 묵은 흰 머리를 염색하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명품관에 들러 윤기가 흐르는 검은색 정장과 진주 목걸이를 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폐지 줍는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살아있는 냉혹한 사업가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변신은 겉모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서류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수신인은 이미진.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건물 소유주 변경에 따른 임대차 계약 거절 및 퇴거 요청.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호텔 스위트룸에 들어선 시각은 밤 10시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어딘가에서 며느리는 내일이면 자신이 건물주와 계약하고 사장님 소리를 들을 생각에 들떠 있겠지요. 샴페인을 펑펑 터뜨리며 축배를 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와인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쓰고 떫은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마셔라, 미진아. 오늘이 네 인생 마지막 축제일 테니. 내일 아침 10시 부동산 중개소에서의 만남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녀가 지옥을 맛보게 될 그 순간 저는 가장 환하게 웃어줄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청담동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유리문 너머로 며느리 미진의 모습이 훤히 들여다보였습니다. 미진은 오늘을 위해 특별히 산 듯한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더군요. 테이블 위에는 명품 핸드백을 버젓이 올려놓고 중개인에게 뭔가 열심히 떠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들어오는 프랜차이즈가 강남에서 제일 핫한 곳이에요. 건물 가치도 확 올라갈걸요? 새 건물주분도 좋아하실 거예요. 중개인은 곤란한 듯 식은땀을 흘리며 연신 시계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곧 들이닥칠 태풍을 예감하고 있었겠지요. 그나저나 새 주인분은 왜 안 오시지? 시간 다 됐는데. 혹시 깐깐한 분은 아니죠? 미진이 콤팩트를 꺼내 화장을 고치며 물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요리조리 뜯어보며 건물주에게 잘 보일 미소를 연습하는 꼴이라니. 마치 도마 위에 올라간 붕어가 아직 물속인 줄 알고 입을 뻐끔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검은색 대형 세단이 부동산 앞에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최 소장이 뒷문을 정중하게 열었습니다.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청담동의 아침 햇살이 제 선글라스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제 산 윤기 흐르는 검은 정장, 목을 감싼 진주 목걸이, 그리고 손에 든 악어 가죽 핸드백. 유리창에 비친 저는 더 이상 폐지 줍는 꼬부랑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가자. 또각, 또각. 제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부동산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과 함께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개인이 벌떡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소리에 미진도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번에 2층 계약할 세입자. 미진은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 바닥에 코가 닿을 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아이니 제 차림새만 보고도 귀한 분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겠지요. 저는 말없이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리고 미진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구나, 아가. 그 순간 미진의 어깨가 감전된 것처럼 움찔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드는 미진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찢어질 듯 확장되었습니다. 어머님? 미진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가더군요.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와 최 소장 그리고 중개인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세요? 아니, 그보다 옷은. 그 차는 뭐고요? 미진이 뒷걸음질을 치며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상석에 있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리고 최 소장이 건네준 등기권리증을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던졌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내 건물이다. 네? 그게 무슨... 이 건물 내가 샀다고. 오늘 아침에 잔금 다 치렀다. 등기 넘어왔으니 이제 내가 이 건물의 주인이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진의 귓가에 천둥처럼 꽂히는 듯 했습니다. 미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테이블 위에 등기권리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소유자 남할순. 선명하게 박힌 제 이름 석자를 확인한 미진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님이 돈이 어디 있어서. 이거 다 거짓말이죠? 중개인이랑 짠 거죠? 사기잖아요, 이거. 미진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사기라니요. 며느님 말씀 조심하십시오. 최 소장이 정색하며 나섰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강남 만땅 주차장 부지 소유 주셨습니다. 이번에 그 땅을 처분해서 이 건물을 매입하신 겁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며느님의 진짜 갑이 되신 겁니다. 주차장이요? 그 폐지 줍던 게 다 연기였다고요? 미진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멍하니 저를 올려다보는 그 눈빛에는 공포와 경악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길바닥에서 천한 짓이나 하던 내가 네가 그토록
우러러보던 건물주가 되었구나. 세상일 참 모르는 거지. 저는 싸늘하게 웃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미진의 임대차 계약서 초안을 집어들었습니다. 자, 그럼 어디 보자. 보증금 3억에 월세 1,500만 원? 게다가 렌트프리 3개월까지 요구했더구나. 어머님, 그게 아니라, 미진아.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내 건물에 천한 사람을 들릴 수는 없지 않겠니? 내 건물 물 흐린다. 지익. 저는 미진이 보는 앞에서 계약서를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계약 불가다. 나가라. 그제야 정신이 든 미진이 비명을 지르며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안 돼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이미 인테리어 계약금이랑 가맹비로 8천만 원이나 썼단 말이에요. 여기서 계약 안 되면 저 그 돈 다 날려요. 8천만 원? 꽤 큰 돈이구나. 저는 혀를 쯧쯧 찼습니다. 근데 어쩌니? 그건 네가 전 주인이랑 입으로만 나불거린 약속이지. 나랑 도장 찍은 건 아니잖니? 법적으로 내가 책임질 의무는 눈꼽만큼도 없단다. 어머님, 가족이잖아요. 제발요. 저 이거 안 되면 진짜 죽어요. 대출 이자만 한 달에 수백만 원인데. 미진이 콧물 눈물을 쏟으며 빌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굴한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돌덩이처럼 차가웠습니다. 가족? 며칠 전에 네가 그랬지. 노망난 노인네 요양원 보내버리겠다고. 그때 너는 가족을 버렸다. 이제 와서 가족 타령하지 마라. 듣기 역겹다. 저는 매몰차게 다리를 빼내며 일어섰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미진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렸습니다. 최 소장, 이 여자 당장 끌어내. 영업 방해다. 네, 회장님. 최 소장이 주저앉은 미진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거 이거 놓으란 말이야. 어머님, 엄마,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미진의 절규가 사무실을 가득 메웠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동산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마치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소리처럼 시원하게 들렸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손끝이 찌릿찌릿 저려왔습니다. 드디어 해냈다는 성취감과 어쩔 수 없는 씁쓸함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니까요. 회장님, 다음은 아드님 차례입니까? 운전대를 잡은 최 소장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며느리는 돈을 잃었으니 이제 아들놈은 희망을 잃을 차례지. 호텔로 가자. 아들놈이 제 발로 찾아오게 만들어야겠어. 차창 밖으로 보이는 강남 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 성훈의 무너지는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설상가상이라 했던가요? 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는 말처럼 나쁜 일은 꼭 손을 잡고 한꺼번에 몰려오는 법입니다. 물론 제 며느리와 아들에게 닥친 일은 하늘이 내린 서리가 아니라 본인들이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운 것이었지만요. 제가 건물주로서 며느리를 문전박대하고 딱 사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 거실에 앉아 있는데 최 소장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사람인데 안색이 붉게 상기되어 있더군요. 회장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며느님 쪽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왜? 아직도 부동산 앞에서 울고 있더냐? 제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인테리어 업체랑 프랜차이즈 본사 찾아가서 계약금 돌려달라고 난동을 피웠는데 CR도 안 먹혔답니다. 오히려 업체 쪽에서 영업 방해로 경찰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쫓겨났고요. 당연하지. 계약서에 도장 찍고 돈 보냈으면 끝인 게야. 생떼 쓴다고 될 일이 아니지. 8천만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으니 속이 좀 쓰리겠구나. 문제는 거기가 아닙니다. 아드님, 성훈 씨 말입니다. 최 소장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성훈이가 왜 또 술 퍼마시고 있다더냐? 투자했던 코인 거래소가 어젯밤에 폐쇄됐답니다. 뭐라고? 찻잔을 내려놓는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 대박 코인인가 뭔가 하는 거 전형적인 사기였습니다. 거래소 대표가 투자금 들고 해외로 날랐답니다. 뉴스에도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급히 리모컨을 집어들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피해자들이 거래소 사무실 유리창을 깨부수고 울부짖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지옥불 속에 제 발로 뛰어든 겁니다. 그놈 거기다 얼마나 집어넣었다더냐? 그게 확인해보니 사채까지 끌어다 썼더군요. 본인 신용대출이 막히니까 며느님 몰래 처갓댁. 그러니까 사돈 어르신들 명의까지 도용해서 보증을 세운 모양입니다. 아, 모질이 같은 놈. 기가 막혀서 탄식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습니다. 제 어미 등골을 빼먹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장인 장모 등까지 처먹으려 했다니요. 지금 사채업자들이 며느님 친정집, 그러니까 사돈댁으로 들이닥쳐서 집기 부수고 드러눕고 난리도 아니랍니다. 며느님은 그거 막으러 갔다가 머리채 잡히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눈앞에 지옥도가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강남 사모님 소리 듣겠다고 빚내서 폼 잡던 며느리, 일확천금 노리고 도박판에 뛰어든 아들. 그 허영과 탐욕의 결과가 쓰나미처럼 밀려와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잘됐다. 아주 잘됐어. 집안꼴 잘 돌아간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져 봐야지.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아니, 저것들은 정신 차리기도 글렀어. 그때였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호텔 룸 벨소리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아들 성훈이었습니다. 며칠 씻지도 못했는지 머리는 떡이 져 있고 눈은 퀭한 게 영락없는 패인 꼴이었습니다. 문 열어주게. 최 소장이 문을 열자 성훈이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와 땀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녀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나 진짜 죽어. 아들이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죽어? 네가 왜 죽냐? 사지 멀쩡한 놈이. 제가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나 잡으러 온대. 처가 식구들도 나 죽인다고 난리고. 미진이는 이혼하자고 길길이 날뛰고. 엄마 돈 많다며. 주차장 판 돈 수백억 있다며. 그거면 내 빚 갚는 거 일도 아니잖아. 아들은 반성이 아니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엄마는 왜 사람을 속여? 돈 있으면서 왜 없는 척했어? 엄마가 진작 돈 줬으면 내가 코인 같은 거 했겠어? 미진이가 무리하게 건물 계약했겠냐고.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뭐라?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올라가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아들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성훈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제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손찌검 한 번 한 적 없는 저였습니다.
못난 놈. 썩어 빠진 놈. 제 목소리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니놈이 도박하고 사기당한 게 내 탓이냐? 네 마누라가 겁먹들어서 설친 게 내 탓이야? 내가 돈이 있으면 너한테 줘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더냐? 그래도 자식이잖아.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부모가 보고만 있어? 엄마 돈 싸 짊어지고 저승 갈 거야? 어차피 나 줄 거 미리 좀 달라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죄야? 성훈이가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끝까지 돈이었습니다. 녀석의 눈에는 제가 어머니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 자식이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 내가 여태 참았다. 저는 최 소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최 소장이 미리 준비해둔 누런 서류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아들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이거나 보고 떠들어라.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내용물들이 흩어졌습니다. 아들은 씩씩거리며 종이들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종이를 확인한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과거 성훈이가 도박빚을 갚기 위해 제 인감도장을 훔쳐서 썼던 차용증 사본, 그리고 며느리가 제 명의 카드를 몰래 가져가서 쓴 카드 매출 전표들이었습니다. 기억나느냐? 3년 전 네가 내 도장 훔쳐서 사채 썼을 때 내가 모른 척 갚아줬지. 그때 너는 내가 모르는 줄 알았겠지. 아들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미진이가 내 지갑에서 카드 훔쳐서 명품 가방 사고 백화점 VIP 놀이할 때도 나는 콩나물값 아끼면서 그 카드값 메꿨다. 자식 도둑놈 만들기 싫어서 내 살을 깎아서 니들 죄를 덮어줬단 말이다.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게 뭐냐? 냄새나는 노인네. 고려장. 내 방 뜯어서 옷방 만들기. 너희는 나를 부모 취급도 안 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식 도리를 우누네? 엄마, 그게 아니라 성훈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닥쳐라. 더 이상 내 귀 더럽히지 마. 저는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보자꾸나. 사문서 위조, 절도, 횡령. 이것만 해도 너희 부부 콩밥 먹이는 건 일도 아니다. 내 돈 탐내기 전에 감옥 갈 걱정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니겠냐? 아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털썩 주저앉아 제 발을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엄마,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감옥은 안 돼요. 나 못 가. 바짓가랑이를 적시는 아들의 눈물이 뜨거웠지만 제 가슴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한 번 썩은 살은 도려내야지 덮어둔다고 새 살이 돋지 않는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으니까요. 살려달라고? 그래, 기회는 주마. 저는 우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와라. 미진이도 데리고. 거기서 도장 하나만 찍으면 이 모든 지옥에서 꺼내주마. 단 그 도장을 찍는 순간 너와 나의 부모 자식 연은 끝이다. 도장이라니요? 무슨. 와보면 안다. 살고 싶으면 기어와라. 저는 최 소장을 시켜 아들을 방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엄마, 엄마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는 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비가 그치고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제 인생을 갉아먹던 저 지긋지긋한 핏줄의 굴레를 제 손으로 끊어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 대리석 바닥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마저 웅하고 낮게 깔려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상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최 소장이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하루 만에 폭삭 늙어버린 아들 성훈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왔고 며느리 미지는 눈이 퉁퉁 부은 채 도끼 어린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려 옷은 구겨지고 그 좋아하던 명품 가방 대신 비닐봉지를 든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앉아라. 제 말에 두 사람은 쭈뼛거리며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치 죄인이 재판장에 끌려온 듯한 모양새였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두 부를 그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훈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채무변제 계약서다. 제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쓴 사채 빚 2억, 그리고 사돈댁 보증 선거. 내가 다 갚아주마. 지금 당장.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지옥불에서 동아줄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며느리 역시 돈소리에 귀가 솔깃했는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요? 엄마, 진짜죠? 아이고 살았다. 여보 들었어? 어머님이 갚아주신대. 미진이 아들의 팔을 흔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중내 사내하던 사람들이 돈 앞에서 저렇게 금세 표정이 바뀌는 걸 보니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좋아할 것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 빚을 갚아주는 대신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서류 뒷장을 넘겨보거라. 아들이 황급히 뒷장을 넘겼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아들의 표정이 점점 흑빛으로 변해가더니 이내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왜 그래? 뭔데 그래? 며느리가 서류를 낚아채서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전 재산 기부 공증, 유산 상속 포기, 이게 다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 서류는 저의 남은 재산 300억 전액을 말순장학재단에 기부한다는 공증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이 사실을 확인했으며 향후 어떠한 유류분반한 청구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가 포함되어 있었죠. 말 그대로다. 니놈 급한 불 2억은 꺼주마. 내 자식 살리는 셈 치고 주는 마지막 젖동량이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머지 300억은 사회에 환원한다. 너희는 10원 한 장도 가져갈 수 없다. 도장 찍어라. 싫으면 2억도 없다. 그냥 사채업자들 손에 잡혀가든 알아서 해. 어머님, 너무하시잖아요. 300억이라니요. 그게 다 누구 돈인데 생판 남한테 줘요? 저희가 아들이고 며느리인데. 미진이가 책상을 탕탕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너희가 남보다 나을 게 뭐가 있냐? 내가 아플 때 물 한 잔을 떠줬냐?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줬냐? 너희는 내 돈만 보고 침을 흘리는 하이에나일 뿐이야. 엄마, 제발 300억이면 우리 평생 놀고 먹어도 되는 돈인데. 성훈이가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놀고 먹어? 그따위 썩어 빠진 생각을 하니까 사기나 당하고 사는 게야. 내 돈은 땀 흘려번 돈이다. 너희 같은 한량들 노름판에 쓰라고 모은 돈 아니야. 저는 호통을 쳤습니다. 사무실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선택해라. 지금 당장 2억 받고 빚 청산해서 맨몸으로라도 다시 시작할래? 아니면
300억 꿈만 꾸다가 오늘 밤에 사채업자한테 끌려가서 신장이라도 떼일래?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당장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먼 훗날의 유산은 신기루일 뿐이었죠. 아들은 결국 흐느끼며 펜을 들었습니다. 찍을게요. 찍겠습니다. 쿵. 아들이 도장을 찍는 소리가 제 가슴에도 둔탁하게 박혔습니다. 자식과의 돈줄을 끊어내는 아프지만 시원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미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혼해. 미진이가 아들을 향해 싸늘하게 내뱉었습니다. 뭐라고? 성훈이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이혼하자고. 어차피 300억도 날아갔고 당신 빈털털이잖아. 빚만 갚아주면 뭐해? 개뿔도 없는데. 나 당신 같은 무능력자랑은 더 이상 못 살아. 갈라서.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진 아들은 그녀에게 낡은 신발장만도 못한 존재였던 겁니다. 아들은 충격에 입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야, 이미진,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시끄러워. 어머님, 아니 할머니. 저 이혼할 거니까 위자료나 좀 챙겨주세요. 제가 그동안 이 집구석에서 비위 맞추느라 고생한 값은 받아야겠으니까. 미진은 뻔뻔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지독한 속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 상황까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최 소장. 제 부름에 최 소장이 품 안에서 녹음기 하나와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자, 이게 뭘까? 최 소장이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아, 그 노인네 방 터서 옥방 만든다니까? 치매 진단서 끊어서 요양원 보내버려. 어차피 죽으면 다 우리 돈인데 미리 쓰는 게 효도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미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이것뿐인 줄 아느냐? 최 소장이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며느님, 시어머니 명의카드 훔쳐서 쓴 내역, 인테리어 업체에서 리베이트 받기로 하고 뒷돈 챙기려 했던 정황, 가리고 친정식구 명의 도용해서 대출 서류 위조한 것까지. 경찰서에 넘기면 최소 징역 3년은 나올 겁니다. 최 소장이 차분하게 죄목을 읊었습니다. 미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위자료는커녕 감옥에 가게 생긴 꼴이었습니다. 선처해 주세요. 제발. 미진이 바들바들 떨며 빌었습니다. 선처? 제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좋다. 감옥 가기 싫으면 조건이 있다. 지금 여기서 이혼 도장 찍어. 위자료?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라. 빈몸으로 나가. 네가 입고 있는 그 옷 한 벌만 허락하마. 미진은 아들을 쳐다봤지만 아들은 이미 배신감에 치를 떨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사면초가. 미진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나가라.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제 호통에 미진은 도망치듯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참으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사무실에는 저와 아들, 그리고 최 소장만이 남았습니다. 아들은 책상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돈도 아내도 미래도 모두 잃은 남자의 처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성훈아. 제가 낮게 불렀습니다. 아들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원망하느냐?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야속하겠지.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게다. 내가 너한테서 돈을 뺏은 게 아니라 네가 일어설 다리를 만들어준 거라는 걸. 저는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사채 빚은 갚아뒀으니
이제 영원부터 다시 시작해라. 배달을 하든 노가다를 뛰든 네 땀으로 번 돈으로 밥 사 먹어. 그 밥맛이 얼마나 달고 귀한지 죽기 전에 꼭 깨닫길 바란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닫힌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내자 시야가 맑아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리면서도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이것이 자식을 위한 진짜 사랑이라고 저는 굳게 믿으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다시 새싹이 돋아나듯 그 모진 시간이 지나고 정확히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 창가에 서 있습니다. 제 등 뒤 벽면에는 이사장 남할순이라는 명패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지요. 네, 저는 그 주차장 땅 판 돈 300억 원으로 말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사장님 결제 서류입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최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제는 최 사무국장이라고 불러야겠군요. 말끔한 양복을 입은 그가 두툼한 서류철을 내려놓았습니다. 갈 곳 없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운영 계획안이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급식소 배식 인원을 50명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충분합니다. 최 소장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보고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밥 굽는 서러움이 제일 큰 법이지. 쌀은 제일 좋은 걸로 써라. 아끼지 말고. 저는 몽블랑 만년필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사각거리는 펜촉의 느낌이 손끝에 묵직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예전에는 폐지 줍는 집게가 제 손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돕는 펜이 쥐어져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오후 1시, 저는 사무실을 나와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쥐었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와 구수한 국 냄새가 급식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고, 이사장님. 오늘도 직접 나오셨어요? 늙은이들 밥 퍼주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판을 받아든 할아버지 한 분이 굽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맛있게 드세요. 모자라면 더 드시고요. 저는 주름진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 거칠고 투박한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 그 따뜻함이 제 텅 빈 가슴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서 받지 못했던 온정을 저는 생면부지의 이웃들에게서 받고 있었던 겁니다. 배식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남역 11번 출구 앞. 따가운 햇볕 아래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중년 여성이 보였습니다. 땀에 젖어 화장은 지워지고 낡은 티셔츠에 운동화 차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귀찮다는 듯 어깨를 밀치고 지나가도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전단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1년 전 저를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며느리 미진이었습니다. 전단지 좀 받아주세요. 헬스장 오픈 세일입니다. 미진이가 쉬어 터진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지나쳐갔습니다. 개중에는 전단지를 받자마자 구겨서 바닥에 버리는 사람도 있더군요. 미진은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를 주우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토록 길바닥 일을 천하다고 무시하더니 결국 자신이 그 길바닥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벌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회장님, 저기. 운전대를 잡은 최 국장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그도 미진을 알아본 눈치였습니다. 안다. 그냥 가자. 저는 창문을 올리며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고소하다거나 통쾌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생 참 덧없다는 생각에 씁쓸한 바람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때 오토바이 한 대가 차 옆을 위태롭게 지나갔습니다. 배달통을 실은 오토바이였습니다. 헬멧 사이로 땀을 뻘뻘 흘리는 배달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성훈이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마자 녀석은 배달 시간을 맞추기 위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앞차 사이를 비집고 달려나갔습니다. 위험해 보이기도 했지만 1년 전 도박에 빠져 썩은 동태 눈가를 하고 있던 때보다는 훨씬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땀 흘려버려라. 그게 진짜 사는 거다. 저는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작게 응원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겠지만 부모 그늘에서 벗어나 제 발로 서는 법을 배우고 있으니 언젠가는 사람 구실을 하게 되겠지요. 차가 다시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을 지나 한적한 공원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차창을 내리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제 흰 머리카락을 간지럽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70년 제 인생은 참으로 치열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똥밭에 구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제 살을 깎아먹이는 것도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이 헌신짝처럼 버려졌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면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저는 지갑에서 꼬깃꼬깃 접어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리어카를 끌며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말수나 고생했다. 참말로 욕봤다. 저는 사진 속에 저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건넸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는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 기분입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닌 남할순이라는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서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속 썩고 계신가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정작 본인은 돌보지 못하고 계신가요? 부디 저처럼 미련하게 참지 마세요.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남들도 나를 귀하게 대접해 줍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폐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기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너무나 찬란하고 아깝지 않습니까? 오늘은 집에 들어가는 길에 자식 줄 반찬거리 말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일이라도 한 바구니 사서 들어가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한번 말해주세요. 오늘도 고생했다. 너는 참 귀한 사람이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노년은 억울함이 아닌 당당함으로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